안녕하십니까. 신천식의 이슈 토론입니다. 내년 총선이 한 6개월 정도 남았는데 거리에는 정치 신인과 기존 정치인들이 자기를 알리는 다양한 문구의 포스터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뭐 난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포스터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는데요. 한국 사회에서 정치의 영향력을 실감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의 일상과 미래까지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정치 집단, 그리고 입법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의원 선거는 많은 분들이 관심과 많은 분들이 참여가 동시에 따르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정치 발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지, 어떤 분들은 반드시 뽑아서는 안 되는지 오늘 정치적 관심을 우리와 함께 공유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학계와 자기 분야에서 정치적 관심과 영향력을 행사해오고 계시는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은 공교롭게 충남대학교 명예교수이시지만 비교적 한 분은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 또 한 분은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계신 분, 뭐 이렇게 대표로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죠. 충남대학교 사회학과에서 정년퇴직한 명예교수 박재묵입니다. 저도 충남대학교에서 명예교수로 있는 육동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뭐 두 분 요즘 활동 많이 하시나요? 명예교수인데 특별히 활동할 영역이 있습니까? 명예로운 일은 찾아서 하셔야 되잖아요. 박재묵 교수님은 사회 활동을 이렇게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뜸하신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고, 육동일 교수님은 뭐 아주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하여튼 양쪽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생각을 해서 두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 사회처럼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한 절대적인 이런 국가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이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서 권력의 주체가 바뀌기도 하고 또 내용도 바뀝니다. 그래서 선거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절차이며 과정인데요. 이번 내년에 치러질 4.10 총선의 의미와 전망에 대해서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쟁점과 이슈까지 포함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4.10 2024 총선의 의미에 대해서 한 말씀씩 해주시는 걸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박 교수님 조금 진정하시고 그동안 육동일 교수가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어느 선거마다 다 나름대로 의미가 크겠습니다만 이번 4.10 총선은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로 보거나 또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닥쳐 있는 외교적인 문제, 경제 문제, 또 사회적인 이제 분열 이런 종합적인 문제를 놓고 볼 때 이 4.10 총선이 결과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집권 여당 그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만 이제 실질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 정권이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폭주하는 여권을 견제하고 또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다시 탈환하는데 교두보를 만드는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선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양당이 아마 총력을 기울여서 이 선거에 임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요. 또 22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과 그 국민들의 불신을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과연 이번에 총선을 통해서 정치 교체, 인물 교체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국민들은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차원이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총선은 굉장히 과열될 가능성도 크고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고 그런 점에서 그 의미와 효과를 보고 싶습니다. 박 교수님은 또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나요? 예, 늘 뭐 총선은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4.10 내년 4.10 총선의 의미는 1년 남짓 이 통치를 해온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 요즘 뭐 쓰는 말로 하면 심판, 이것이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 1차로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이 되겠지만, 또 다음으로는 유 교수님 지적하신 대로 국회에 대한 21대 국회에 대한 또 평가 내지는 심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다가오는 4.10 총선에서는 양당이 아마 전력을 투구해서 특히 여당 쪽에서는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좀 치열한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역 대전, 세종, 충청 지역에서도 지난 대선을 통해서 대선 공약이 다수 발표가 돼서 어떤 내용은 뭐 실현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부분은 이게 벌써부터 출구 전략을 좀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그런 거하고 같이 맞물리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예. 관심이 예. 지난 대선 때 공약을 하고 또 그다음에 인수위라는 것이 꾸려져 가지고 그 공약을 다듬어서 지역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정말로 얼마나 이루었는가, 성취를 했는가 거기에 대해 관심이 많이 쏠릴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아주 뭐 어찌 보면 집권 초기이다 보니까 섣부른 평가는 아직은 금물일 수도 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아까 뭐 정권 심판론 아니면 정권에 힘을 실어주자는 이런 주장이 이 어떻게 보면 갈등과 대립을 유발할 수 있는 선거의 핵심적인 방향이 아닐까, 두 방향이 충돌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예.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정권 안정론이냐, 정권 심판론이냐, 예. 또는 뭐 야당 그 입법권에 대한 심판이냐, 뭐 그 견제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작동을 할 텐데, 우리가 2022년에 공교롭게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렀기 때문에
그 중앙 정부도 새 출범을 했고 지방 정부도 새 출범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뭐 중앙 정부 윤석열 정부도 나름대로 국가 발전의 비전과 철학 뭐 전략을 내놓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많은 그 국내 상황이 변했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최근에 중동 정쟁도 다시 재발이 돼서 안보 위기가 심각한 지금 발등에 불이 됐고요. 또 경제가 굉장히 침체됐습니다. 여러 뭐 삼고 현상도 나타나고 있고 또 민생 경제가 어렵다는 게 이번 뭐 추석 연휴에서도 여실히 드러난 그런 여론입니다. 또 지금 정치가 이게 뭐 광풍 정치라고 해야 되는지 혐오 정치라고 해야 되는지 너무 양극화된 정치, 정쟁만 있지 정치가 사라진 그런 상황 속에서 사회가 굉장히 분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총선을 통해서 새로운 이슈, 새로운 공약이 등장이 되고 또 재점검이 돼서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국가 발전의 비전과 전략이 다시 재정립돼야 되고요. 또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많은 공약을 쏟아냈고 또 나름대로 이제 뭐 지역 발전의 비전과 계획을 정립을 했습니다만은 새롭게 변화하는 환경에 맞게끔 이게 잘 정립이 돼야 되고 또 새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대전 지역만 하더라도 지난 선거구 7개 선거구를 전부 다 그 민주당이 차지했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난 4년 동안에 지역 발전에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되는지도 따져봐야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새 출범한 지방 정부가 내놓은 여러 가지 공약이나 계획들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바람직한 것인지 또 수정돼야 될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선거 기간 동안에서 이게 체크되고 경쟁하고 재검토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은 물론 중앙정치 차원에서 뭐 안정론이다 견제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지방 차원에서 여러 가지 지역 그 발전 공약과 계획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될 중요한 그 선거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보면 지선과 대선이 맞물려서 공약도 겹치는 부분도 많아요 지금. 예. 그래서 지역 대전, 세종, 충청은 광역자치단체장도 다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총선을 통해서 그 연장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또 심판과 안정이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결전의 순간이라고도 할 수도 있는데 이 박 교수님이 보시는 아까 뭐 이번 선거의 의미, 내년 총선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특히 지역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그 이제 이 총선이 예.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지역 이슈 중심으로 갈 것이냐, 예. 아니면 전국적인 중앙의 이슈를 중심으로 갈 거냐, 뭐 여러 가지 두 가지가 다가 영향을 글쎄요. 미치기는 예. 하는데 예. 제가 그동안 경험해 온 것으로는 역시 선거는 바람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70% 이상은 이 중앙 정치에 대한 평가의 과정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총선이 지선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그 단체장의 그 실적에 대해서 평가하는 건 또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기는 좀 어렵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중앙 이슈로 전국 이슈로 결국은 선거가 치러지는데 그 전국 이슈 중에 지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공약이죠. 예. 대선 공약. 예. 이 정부가 지역에 뭘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아직 5년이 채 많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사이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거기에 관심이 저는 많이 쏠 일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로서는 당연한 선거에 임하는 자세라고 보고요. 대전의 경우도 보면 어떤 것은 이루어지고 뭐 예를 들면 방위사업청 이전이라든가 나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건 이루어졌지만 호남 고속도로 확장이나 도심 철도 구간 지하화 이런 것들은 뭐 거의 그 진전이 없고요. 충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병원 아산 유치 이거는 이루어지고 내포 신도시 성환 종축장 국가 산단화 이거는 논의가 좀 진전이 돼 가지고 진척이 이루어지는데 육사 논산 이전이라든가 서산 공항 이건 뭐 여러 군데서 공약으로 나왔었습니다만은 이런 문제는 진전이 없고 세종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 제2집무실 이거는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척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회 세종의사당 건설 문제는 전 정부에서부터도 논란이 돼 왔던 건데 아직 이거는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어떻게 말하자면 정당화 한쪽에서는 이렇게 지연되는 거를 정당화하려고 하고 어떤 또 다른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가할 텐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사실은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이게 각기 여야가 바라보는 관점이 이제 전체적인 맥락을 이제 저희가 일반인들이 볼 때는 맥락은 생략한 채 그 단위적 요소에만 포커싱 초점을 맞춘다고 할까요? 뭐 이런 느낌도 있긴 있어요. 전체적인 그 맥락을 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일반인들은 제가 좀 말씀을 좀 강조하고 해주시죠. 싶은 거는 그동안에 우리 선거가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뭐 대선은 말할 것도 없고 전부 이게 중앙 정치에 함몰이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방선거를 하더라도 중앙 정치, 중앙의 이슈가 다 잠식을 했고 지방 이슈는 완전히 실종이 됐단 말이죠. 지방선거 하는데도 가장 중요한 기준은 대통령을 보고 찍느냐 마느냐, 어떤 정당을 보고 찍느냐 마느냐 이렇게 변질이 됐어요.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총선은 물론 이제 중앙 정치의 흐름 속에서 판단하는 기준도 있지만은 그 지역의 이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 지역의 이슈 하나하나 뭐 세부적인 하나하나 공약을 다루는 거는 지방선거에서 그게 주류를 이루어야 되고 총선에서는 좀 큰 흐름 이를테면은 뭐 우리가 지방시대를 그 갖고 간다 치면은 지방시대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큰 이슈는 뭔지 지역 균형 발전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런 큰 흐름에서 이것이 다루어져야 되고요. 또 이를테면 대전도 인류 경제를 지향한다. 그런 큰 공약에 대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큰 바람직한 방향으로 잡아가고 있는지 또 세종도 행정 수도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면은 그 큰 흐름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또 충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큰 흐름 속에서의 그 공약과 이슈가 정당 차원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담아서 국회의원 후보들이 그 문제를 잘 부각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총선 과정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전부 중앙정치 차원에서 심판하자, 안정을 하자, 뭐 이런 그 기준을 가지고 총선 자체가 너무 치우친다면은 아마 유권자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게 될 거고 또 더군다나 저는 늘 강조하는 게 뭐냐면 선거에서 뭐 승패를 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거 과정에서 그 지역의 이슈나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이 이루어지고 정보가 공유되고 각자 유권자들의 의견이 표출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걸 담아서 이제 당선된 사람이 그거를 반영하고 정책화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선거는.
근데 그런 모든 과정이 다 생략된 채 오로지 중앙 정치의 이슈만 가지고 기준만 가지고 선택을 강요한다면 이게 선거의 기능이 상당히 왜곡되거나 축소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고비용 저효율의 선거만 되풀이될 수 있을 뿐이고 선거를 통해서 인물 교체라든지 정치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뭐 선거를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지만 한국 정치를 평가할 때 삼류 정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요. 경제는 인류인데 정치는 삼류다. 정치에 대한 그 막연한 불신, 냉소주의. 최근에는 정치적 행태를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이 희화시키고 있다 정치를. 그래서 이게 뭐 아재 개그라고 할 수도 있지만 코미디 프로가 없어진 것이 이 정치판의 행태를 보면 굳이 코미디 프로를 방송국에서 편성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가 돼서 이 정치 불신, 정치 냉소주의를 해결할 수 있는 이게 우리가 행태에 뭐 정치인의 행태에 초점을 맞추면 또 그렇게 희화되고 불신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이게 구조적, 제도적 어떤 흠결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네,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 지금 선거가 6개월도 안 남았는데 선거를 하기 위한 게임의 규칙도 안 정해졌어요. 선거 획정도 결정이 안 됐고 선거 제도도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규칙도 없는 게임을 지금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부터 이미 정치적인 불신, 냉소주의를 피할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정치인은 희망을 파는 상인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 과연 지금 각 정당이나 또는 뭐 후보들이 정말 우리 시대 정신을 대변하는 메시지를 내놓고 있느냐. 정말 어려운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을 하려고 하는 의지와 자세가 있느냐 하는 점에서 지금 구체적인 공약 뭐 이슈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 국가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느 방향을 향해서 어떤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국민을 끌고 가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이 지금 불분명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이 안보 위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냥 미국과 일본에 의존만 하면 되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도 고민이 필요한 거고요.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도대체 이 경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빅픽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런 것들에 대한 비전과 계획뿐만 아니라 그런 거를 어떻게 중앙정부가 국정을 운영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국정 운영의 시스템, 국정 운영의 기조도 지금 불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총선에서 반드시 제시가 돼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이 물론 이제 선택하는 중요한 의미도 있지만은 그런 그림을 그리고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미래를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선거 기간을 통해서 선거 때만이라도 누군가가 아젠다나 의제를 제시하고 그걸 다양한 관점에서 참여하고 토론하고 그렇죠. 그래서 일종의 국정 운영의 거대 담론이라고 할까? 그렇죠.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선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당연하죠.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많이 생략이 됐어요, 정말.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정치를 아까 신 박사님께서 삼류라 그랬는데 예. 삼류밖에 없습니까? 그 사류는 없어요. 있죠. 이제 끝이죠, 삼류가. 삼류가 끝입니까? 정치는 끝이에요. 글쎄, 예, 막장이다. 막장이에요. 지금 막장 정치를 하는 거 아닙니까? 비슷한 이념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 사실 뭐 아까 진보 보수 이런 얘기했습니다마는 두 개 거대 야당은 다 보수에 글쎄요. 가깝습니다. 비슷한 색깔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 진보당은 따로 있고 예, 예. 진보적인 정치 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정당은 따로 있는데 맞습니다. 예. 이 세 대결을 위해서 서로
색깔을 입힌 거죠, 이념적인 거기다. 예. 대결을 하는 맞습니다. 겁니다. 예. 저는 이제 주목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이 정치 사류를 난 사류라고 생각해요. 사류를 벗어나려면 이번 총선을 어떻게 치르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후보자를 어떻게 정당이 내놓을 것인가. 후보자를 공천하는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걸 보면 난 알 수 있다고. 정당 민주주의 뭐 거창하게 얘기하면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정당 민주주의를 떠나서 정당이 어떤 시스템 제도를 내부적으로 갖추고 있는가 이거를 저는 보고 싶어요. 예. 그게 마련되지 않고 특정인의 영향력 큰 사람이 후보자를 결정하고 옛날에 뭐 친박 뭐 진박 뭐 이렇게 해서 막 선택을 하듯이 공천을 해 주듯이 지금 그때로부터 상당히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가 보기로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 않나. 예. 각 정당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갖추고 어떻게 하는 게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 또 좋은 후보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지 이걸 먼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정당이라고 할 수 있지. 예. 그것도 없는 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무슨 정당 이름을 내걸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저희가 산업화, 민주화 다음 단계가 정치 선진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자들이 계신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럴 때 삼류 혹은 뭐 삼류도 아깝다, 사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정말 계시는데 이러한 그 정치 상황을 타개하고 업그레이드하면서 모두가 정치에 대한 뭐 존경과 경애까지는 아니어도 정치적 결단에 대해서 행태에 대해서는 인정 정도는 되는 이런 수준으로의 상황 전환, 대전환까지는 못 가도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근데 저는 예. 뭐 선거 때만 되면 늘 그렇게 늘 나오는 기대하고 예. 또 이번만큼은 뭐 좀 달라지겠지 했는데 결국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지금 더 우리가 안 좋아진 게 뭐냐면 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이른바 정치 선진국가들의 정당 정치도 다 지금 고장이 났습니다. 이게 정당의 그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을 못하고 옛날식의 정당 운영을 유지하다 보니까 지금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 뭐 일본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정당이 지금 제 기능을 못해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뭐 정책화하고 또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대로 좋은 그 후보 상품을 공천으로 내놓고 이런 게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뭐 우리 대한민국의 정당만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도 상당히 지금 줄어들고 있고 또 말이 공천 시스템, 뭐 상향식 공천 시스템, 공정하고 객관적 시스템 뭐 다 만들었어요 그동안에도. 그런데 그것도 그 시스템조차도 굉장히 그게 이게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이게 사적으로 작동이 되고 임의적으로 작동이 됐어요. 그냥 모양새만 갖췄을 뿐이지 다 그게 파벌에 의해서 뭐 일정한 뭐 어떤 계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측면이 됐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사 할 얘기는 아닙니다만 저는 이 그래도 할 필요는 있지 정당 공천, 정당 정치가 이제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되는데 그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 국회의원들에 대한 특권을 대폭 줄여서 정말 그 봉사할 수 있는 자원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의 숫자를 대폭 늘리든지 해서 물갈이를 해야지 이 특권을 가지고 정치인들의 이 과열된 정치 속에서 정당이 달라지고 국회가 달라지고 정치가 달라진다고 기대하는 거는 저는 연목구호라고 생각합니다. 제도나 구조적
접근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언론에서 회자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용산, 추천, 내천 인사들을 어떻게 해서 공천에 어떻게 반영될 것이냐. 친명, 비명의 다툼에서 비명에 대한 그 공천은 어떻게 될 것이고 이게 상당히 관심이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가능성이 없지 않죠? 예, 예. 이미 뭐 많이 그 논의가 되는 얘기가 걸 되고 보면 있어요. 뭐 예. 그 저기 용산 추천이 뭐 100명 가까이 된다. 뭐 글쎄요. 이야기도 예. 있어요. 그리고 뭐 민주당 쪽에는 비명이 예. 한 30명 가까이 예, 된다. 예.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런데 그거는 어쨌든 뭐 두고 보면 곧 저기 알게 되겠죠. 이미 뭐 프랭카드 걸리고 이런 거 보면 그냥 대충 저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뭐 이렇게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예, 그래서 시작 조금 단계인 감은 것 잡히더라고요. 같습니다. 특히 뭐 국민의힘 당 그 여당 쪽의 움직임은 아직은 베일 속에 예.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공천입니다. 예. 뭐 다른 거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요. 뭐 각 정당마다 갖고 있는 공통된 목표는 통합과 개혁입니다. 그런데 양당 모두 다 자기들은 통합과 개혁을 못하면서 바깥으로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비명과 친명 간에 뭐 숫자적인 뭐 비율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가결파의 색출이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내분에 쌓여 있거든요. 과연 그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거냐는 이제 지켜봐야 되죠. 반면에 이쪽도 이제 뭐 용산에서 대거 인물이 등장한다고 하는 문제가 과연 유권자들 눈에는 그게 진정한 그 새 인물을 찾아서 제대로 된 상품을 내놓는 거냐에 대한 이제 검증을 받을 텐데 아무튼 이번 선거에 유일하게 남은 이제 결국은 양 진영을 놔두고 중간표를 누가 많이 찾아가느냐가 이제 진정한 승패 싸움인데 그 승패를 결정하는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공천입니다. 얼마나 좋은 인물을 후보로 내놓느냐 그리고 얼마나 정치 신인들을 참여시키느냐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런 이제 이게 통계로 나온 거니까 역대 총선의 승패를 보면 물갈이를 많이 한 정당이 승리했어요. 여야를 떠나서 네. 집권당이 됐던 야당이 됐던. 그래서 이런 흐름을 전혀 도외시하고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총선 물갈이론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지 이게 또 숙제 아닙니까 사실은? 예. 물갈이의 방향이 문제죠. 그렇어요. 예. 물갈이는 꼭 필요하죠. 예. 순환을 시켜야 되니까 예. 물갈이는 필요한데 방향이 중요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당이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선별을 하게 된다면 좋은 후보를 선택해서 또 뭐 젊고 참신한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그것도 시스템 안에 그걸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 점수를 뭐 가점을 부여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물갈이가 도움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한쪽의 힘으로부터 밀어붙이기 식으로 주어진다면 이게 과연 말씀하신 대로 승리에 도움이 될까? 예. 저는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예, 예. 그렇게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당 쪽에서도 지금 거의 목소리를 정당이 못 내고 있는데 이 공천과 관련해서는 이 그 권한을 가지고 와서 시스템을 만들어서 좋은 사람을 후보자로 내세우도록 그렇게 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저는 이게 또 의문이 있어요. 정당 공천권을 행사하는 건 뭐 당연한 측면도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유권자들의 몇 퍼센트가 정당인인지는 모르겠어요. 거대 정당 양당에 소속 가입한 유권자의 비율을 이분들이 저는 다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분일 텐데 부분이 전체의 의사결정을 좌우한다. 아, 그러니까 이게 또 모순이 아닌가라는 그게 싶어요. 우리 정당의 그러니까 한계죠. 예.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 왔죠. 그래서 이 권리당원의 결정에 미치는 이 영향력의 프로테이지를 몇 퍼센트로 할 거냐. 권리당원 전부 당원 100% 투표로 할 거냐. 아니면은 이 소위 얘기하는 국민 참여 경선 그 여론조사 예. 결과를 반영해서 국민들의 의사를 어느 정도로 반영할 까 이게 네. 논란이 되는 그게 것이죠. 비율로도 의미가 없는 게요. 예. 지금 소위 개혁의 딸, 개딸 비율이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커요. 그거보다는 강성 지지층. 그렇죠. 이렇게 강성 하시죠. 지지층의 예. 영향력에 우리 정당이 휘둘리기 때문에 여든 야든 정당이 휘둘리더라도 이 경선에는 영향력을 행사할 아닙니다.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바깥으로 보면은 뭐 경선하고 한 표주의로 가니까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지금 이른바 그 민주당의 가결파들도 지금 그동안에 민주정당임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못 내요. 개딸들의 공격이 엄청납니다. 그거에 겪지 않은 사람은 이해를 못 해요. 이제 그런 식의 지금 정당으로 되어 있는 문제가 아무리 상향식 공천으로 국민 경선을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고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쪽도 대통령의 영향력이 정당에 너무 크게 미치면 여러 가지가 위축되고 정당이 본래의 그 모습으로 활동이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양자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상향식 공천, 국민 경선제 뭐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본래 기능에 충실한 결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그거를 우리가 문제화하고 최소화될 수 있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는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국민 참여 경선이라든가 어떤 경선과 관련된 시스템을 만들어 놔도 소수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과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공천을 하지 않는 것과는 좀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제가 그 시스템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예, 그거라도 해야죠. 안 그러면 뭐 이거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 정당은 좀 시끄러워야 됩니다. 그 결과가 어디로 가느냐는 우리가 그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나중에 그것이 다시 통합으로 가는지 아니면 분열로 가서 뭐 분당이 되고 이렇게 가는지 그거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지만 정당은 내부적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좀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당의 경우는 그런 게 너무 없다는 거예요. 아니 목소리가 생각이 다르면은 다른 목소리가 좀 나와야 정당 아닙니까? 그게 자유 아닙니까? 아니, 야당은 그래서 색출한다는 거 아니에요. 고르면 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를 마음 놓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당만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야당에도 문제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 시스템의 문제가 결국은 유권자인 국민과 정당이 상호작용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맞고 국민들의 어떻게 보면 시시각각 변화할 수밖에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요구나 기대에 순간순간 대응하면서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는 거. 이게 저는 정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지금 작동을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런 논의도 하고 있는데 자,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정치 신인의 등장 가능성과
제3정당의 탄생 가능성 두 개를 묶어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3정당 이게 선거 때만 되면 출연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도 제3정당이 출연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로는 아직은 예측은 불가합니다. 그래도 현 그러나 시점에서 제3정당보다도 분당의 이 잠재적 요인을 예. 두 개 정당이 다 안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제3정당이 출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갖추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서 이 제3정당이 생기더라도 어떤 의석을 많이 확보하는 데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 파급 같다. 효과나 영향력은 그런 미미할 것이다. 생각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미 제3, 제4 정당이 있죠.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그들 정당들의 경우도 사실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뭐 한 명 뭐 이렇게 의석을 가지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우리 육동일 예. 교수는 어떻게 보시나요? 뭐 제3 정당 출연 얘기도 있지만 또 기존 정당의 신당 얘기도 있어요. 예. 그 뭐 새로 신당도 제3정당으로 포함시켜야죠. 그렇겠죠. 예. 그래서 신당이 뭐 성공한 경우도 있거든요. 옛날에 김영삼 정권 때 민자당에서 신한국당으로 신당을 만든다든지 또 새천년 민주당, 열린우리당 이런 식으로 신당을 만들어서 총선에 임한 바도 있고요. 또 최근에는 뭐 바른미래당 같은 창당을 해서 성공을 못했죠. 사실은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 현재로 봐서는 성공 가능성 굉장히 낮습니다. 뭐 지금 뭐 금태섭 전 의원이나 양양자 의원도 지금 신당을 만들고는 있는데 아직 크게 어필이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이제 남아 있는 그 하나의 기회는 공천 후입니다. 공천 후에 이제 낙천된 사람들이 신당을 만들 가능성은 있어요. 또 그게 얼마나 그 위력을 발휘할지도 그거는 미지수입니다. 양당의 공천이 정말 획기적으로 달라진다면 많은 현역 의원들의 탈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가만히 내려놓지는 않을 거예요. 새로 신당을 만들어서 선거에 참여할 겁니다. 그게 여태까지 선거 패턴이었었고 성공 사례도 있었죠. 옛날 뭐 친박연대 이런 데도 그렇죠. 일정 부분 성공했다고 있죠. 봐야 예, 되고 예. 그게 저 일부에서는 비아냥이 섞여서 뭐 이삭죽기 정당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고 있으니까 그런 걸 보면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참 좋긴 좋은가 보다 뭐 이런 생각도 이제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정치 선진화 얘기를 저희가 하다가 또 다음 이슈 때문에 못했습니다만 이게 그 정치 신인에 대한 그 등장을 위해서 뭐 경선에 가점을 준다든지 이런 제도가 양당 공히 실천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도는 있죠. 예, 그런데 이 공천 룰이라고 하는 게 엿장사마음인 것 같아요. 그때 적용이 틀려지는 것이 그동안의 그 뭐 전통 아닌 전통이 된 것 같은데 하여튼 정치 신인이 등장하기 위해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 신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지만 물갈이의 전제가 정치 신인의 등장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뭐 정치 신인 어떤 정치 신인이 등장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정치 신인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지 뭐 이 점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요? 이것도 뭐 뒤늦은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치 신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공천하는 시점에 뭐 대중적인 인기가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뭐 어필을 했다든지 매스컴에 이게 많이 노출이 됐다든지 이런 사람을 인기인을 픽업해서 정치 신인으로 내놓는 거는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정치 신인은 꾸준히 정당에서 그동안에 육성을 했어야 돼요. 그래야 정치를 맡더라도 큰 실수 없이 맡을 수 있는 여건 교육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안 하잖아요. 정치 신인이라고 그러면 당장
시중에 있는 인기인을 불러다가 공천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전부 실패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래 가지를 못했어요. 일회용이죠. 일회용이었어요. 일회용. 예. 그렇게 바둑 국수를 데리고 맞습니다. 가서 국회의원 그래서 자리에. 그런 뭐 정치 연예인들도 국회의원 한 번씩 똥주인 뭐 스포츠인 뭐 연예인 그런 정치 신인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매력을 갖춰서는 안 되고 그건 신인이 아니죠. 예, 사실은. 신이 아니고 그야말로 정당에서 제대로 정치 교육을 시켜서 육성한 신인을 우리가 이제 길러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신인이 또 기존 정치권에 들어오면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이름을 알리는데도 한계가 있고 또 공천을 하는데도 뭐 경선을 해서 뭐 여론조사를 한다고 할 때도 불리하고 이제 그것도 뭐 이제 내부적으로 뭐 여러 가지 조정도 한다고는 합니다만 하여튼 어쨌거나 이번에 뭐 얼마 남지 않은 이 선거마저도 정치 신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그 인기인을 불러다가 일회용으로 써먹을 게 아니라 정말 신망 받는 그런 사람을 전략 공천을 하든지 뭐 경선을 붙이든지 그렇게 해서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좀 선택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 교수님. 뭐 전략 예. 공천이라는 게 부분적으로는 뭐 필요할 수 있겠죠. 정당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데 신인이 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글쎄요.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정말 여기서 내가 어떤 능력을 키우면은 기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줘야죠. 그래서 시스템 공천을 우선 해야 되고 그 시스템 중에 신인들이 좀 유리할 수 있는 가산점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물러날 때가 된 분들은 점수를 좀 낮춰가지고 뭐 양보하고 신인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 현역 의원이 새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분들보다 유리한 게 있다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 정당 명부를 볼 수 있대요. 중요하죠. 그런데 신인들은 그걸 모르고 경선 운동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리하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서로 누구도 불리하지 않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요즘 그 정치 신인 등장이 이제 물갈이의 대명사니까 정치 중진이라고 할 만한 현역들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정치 경험이 없는 초선 중심의 국회 운영은 뭐 특정 상임위 같은 걸 거론하면서 파행이다, 졸속 운영이 돼서 갈등과 대립이 더 증폭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해요. 그것도 예. 있을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자가 당착적인 현 정치 현 정당에서는 예. 절대로 정치 신인을 키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역들은 예, 예. 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인을 안 키워요. 글쎄요. 그러니까 다음 선거 때 신인이 필요하다 하면은 조금 인기인 연예인 골라다가 쓰고 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게 잘못됐다는 거고 두 번째는 불이익을 이야기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불이익은 뭐냐면요. 선거 제도나 선거구 획정은 현역 의원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기가 사람들이 먹을 메뉴를 결정하는데 그렇죠. 유리한 걸 하겠죠. 이분들이 현역 의원들이 이 룰의 결정을 늦추는 거예요. 맞습니다. 끝까지. 자, 이제 이게 결정적인 거 이게 두 분이 보시는 여야의 의석 예상 정국구도 뭐 이게 안정이냐 견제냐 뭐 이게 뭐 한쪽에서는 더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여가 이길 것인지 야가 이길 것인지 뭐 이런 정도로 해서 뭐 저는 질문에 압도적 다수당 탄생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뭐 이렇게 질문을 좀 해도 될 것 같고요. 어떤 질문에 답을 해주시든 두 분이 말씀을 한번 해주시죠. 박 교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아직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 그걸 예측하기에는 데이터가 너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후보- 전제 조건을 채워주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든지. 이제 우선 예. 우리가 이걸 이제 예측을 제대로 하려면은 예. 후보자들이
인물들이 그건 맞죠. 이 예. 결정이 돼서 예, 예. 이 인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지금은 뭐 전혀 데이터가 부족하고요. 다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것은 영향을 줄 것이다. 예, 예. 그 공천 시스템과 그 공천의 결과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여당 쪽에서는 지금까지 해온 통치 방식을 선거에 즈음해서 어떻게 전환을 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당의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면 지금과 같은 국정 운영 방식으로는 판 못 뒤집는다. 판을 알겠습니다. 뒤집으려면 예. 통치 방식을 바꿔야 아주 된다. 혁신적으로 획기적으로 바꿔라. 예, 알겠습니다. 나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육 교수님. 저는 같은 요구를 민주당에도 하고 싶어요. 예, 그러세요? 민주당이 갖고 있는 이 사법 리스크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닙니다. 지금 이재명의 사당화, 방탄정당 이거를 떨치지 않으면 민주당이 그렇게 승리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런 말씀드리고 결과적으로 저는 지금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진검승부입니다. 지금부터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한 대로 국정의 비전과 철학을 재설정해서 어떻게 잘 내놓느냐, 또 민주당이 통합과 개혁을 어떻게 조화 있게 할 거냐, 또 각 후보들을 어떻게 잘 공천할 거냐, 각 후보들이 얼마나 좋은 민심을 담아내는 공약을 제시를 할 거냐, 이것에 대한 경쟁이 지금부터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시간이 좀 짧긴 했습니다만 내년 4.10 총선의 그 상황과 우리가 기대하는 바를 두 분을 그 대표로 제가 이렇게 모시고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대표는 될 수 없고요. 정말 그 대표는 선거는 민주주의에 꽂히면서 열매입니다. 선거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선거제도의 결과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지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됩니다. 4.10 총선은 신여식의 이슈토론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신인도 좀 모시기도 하고 또 기존 정치인도 모셔서 의견을 듣고 유권자의 의견도 듣는 그런 기획 시리즈를 진행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하여튼 장시간 동안 오늘 그 처음으로 4.10 총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들 잘 보시고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